자, 민법 계약 D-12. 네. 2세트고요. 일단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2019년 기출문제. 작년 거죠. 핫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나왔습니다. 좀 이런 거 나오면 뭐지? 하고 당황할 수 있어요. 이거 준비 안 하신 분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의의와 임차인 권리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거에 대해서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권리금이란 것은 그죠? 의의랑 목차를 먼저 잡아보면요. 그 다음에 2번 자 대목차,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보호 기억이죠? 보호 규정. 자, 권리금 수수의 방해 금지입니다. 자, 방해 금지, 위반의 효과, 자, 손해배상 청구요, 행사 기간이요. 됐죠? 권리금이란 뭡니까? 임대차가요. 자,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임차인이죠. 현 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거예요.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한테, 그죠? 신규 임차인한테. 그래서 의의는 자 임대차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그 신용, 자 영업상 노하우,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입니다. 이때 회수기의 보호 규정 해야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 방해 금지, 누구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의 수수 방해 금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자 권리금 대학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자, 지급받는 것을 뭐할 수,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권리금을 임차인이 너무 높게 책정해 버리면 신규 임차인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방해, 그죠?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다는 그 보호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에요. 임대인으로부터. 이것도요. 임차인이 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으로 자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방해금지 위반 효과요. 손해배상 청구. 자, 임대인이 자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하면요. 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자, 임대인이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하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요. 자, 신규 자, 임대인의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요. 신규 임차인이 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자, 임대차
자,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은 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있죠. 이게 한 2억인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한 2억 5천 받고 싶다. 그때 손해배상액은 2억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행사 기간이요. 위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 소멸시 후 완성됩니다. 됐죠? 어쨌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어요.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나왔으면 뭐 이번에 또 나올 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올 수 있겠죠? 원래 그게 메인이지. 그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번에 그 작년에도 뭐가 나왔냐면요. 자, 뭐 문제 쭉 길잖아요. 근데 결론,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아,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차이. 솔직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중요하죠. 나올만 했습니다, 이거. 근데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아싸 했을 거고,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이것도 좀 이렇게 메인은 아니, 그래도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중요한데 완전 그죠? 환매, 재매매 예약 완전 그 A급은 아니지 않았나. 근데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부터 보면요. 갑은 을에게 자,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일 자, 자신의 1억 상당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도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2016년 5월 12일에 갑과 을은요, 엑스토지를 3년 후에 갑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청구권 보존하기 위하여 갑은 가등기하였습니다. 자, 갑은요, 2019년 5월 13일에 을에게 8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엑스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갑은 위 약정은 환매 계약이라고 주장하고요. 을은 재매매 예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환매와 재매매 예약의 차이점. 갑의 주장 타당한지. 일단 환매매 재매매 예약의 의의를 봐야겠죠. 자, 환매의 의의요. 그 다음에 재매매 예약의 의의를 봐야겠죠. 양자의 차이점. 양자의 차이점. 자, 1번. 동시성. 차이가 있죠. 대금 지급. 환매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의 부당한 매매 비용이죠. 근데 재매매 예약 시 그 대금은 당사자 약정에 결정된다. 차이가 있죠. 권리 행사 방법의 차이가 뭐냐. 권리 행사 방법에 따른 차이. 다음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죠. 자, 환매의 경우 환매권 등기할 수 있지만 재매매 예약의 경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죠. 뭐 이런 것들. 존속기간. 환매기간 동산 5년.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이죠. 재매매 예약은 예약에 따라 예약 완결 의사 표시는 자,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되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그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먼저 환매라는 것은 의의를 보면요. 환매의 특약은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과 동시성이 인정됩니다. 동시에 하여야 하고요. 환매란 의의죠. 환매란 매도인이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자,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매매 목적물을 그 매수하는 것이죠. 동시성이 필요합니다. 동시해야 돼요. 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해야 된다. 요거. 재매매 예약은요.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통하여 자, 목적물의 자,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장차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말하죠.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통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장차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차이점이요. 동시성. 환매의 특약은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자, 대금 지급이요. 자, 환매 대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죠. 환매 대금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재매매 예약의 예약 시 그 대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합니다. 약정에 의한다. 약정에 의한다. 약정으로 의하여 정한다. 그렇죠? 권리 행사 방법이요. 자, 환매권이요. 자, 환매 대금의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만 재매매 예약이요. 자, 예약 환매권의 행사에는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공시 방법. 자, 환매 경우, 자, 환매권 등기를 할 수 있죠. 재매매 예약은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하죠. 자, 재매매의 예약에 따른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요, 자, 일방 예약으로 추정. 그럼 어떻게 돼요? 추정이고 형성권이죠. 그래서 자, 예약이 자,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안이에요. 사안의 해결. 사안은요,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요, 매매계약 성립하죠?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갑을 사이 약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시성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럼 재매매 예약이네요. 2016년 5월 2일 그 후에 5월 12일 그죠? 불과 열흘이나 이후에 다시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 성립하고 나서 갑을 사이 약정은 매매계약 성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매매의 예약이죠. 해당하므로 환매계약이라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네, 이게 나왔다는 거죠. 환매와 재매매.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여행계약이 나왔죠. 이제 여행계약까지 나왔으면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니까 여행계약 솔직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올해는 여행사 그렇잖아요. 여행사가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망했잖아요. 네. 여행계약을 어떻게 냅니까? 네. 그 출제 연인 개념 있는 사람이라면 여행계약을 낼 수가 없죠. 놀리는 거야 뭐야, 그죠? 장사 잘 됐을 때나 그죠? 여행 주최자 의무와 담보 책임 설명은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그죠? 네, 안 나옵니다 올해. 어쨌든 작년에는 나왔다. 그래서 이거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대충 볼게요. 일단 여행 계약의 의 쓰셔야 돼요. 여행 계약의 의. 여행 계약의 의. 당사자 한쪽의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겁니까? 여행 계약은 당사자 한쪽의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함으로써 성립이죠. 자, 여행
주최자의 을의 의무입니다. 일단 손해배상 의무요. 여행이 개시된 후에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자, 여행자 또는 여행 주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유가 여행 주최자의 과실에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다음, 귀환 운송 의무예요. 자,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요, 여행자를 귀환 운송 의무가 있죠. 자, 추가 비용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해지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어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여행자와 여행 주최자가 절반씩 5대5로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주최자 을의 담보 책임이요. 의의는 뭐죠?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이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 주최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지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해지권이요. 당연히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자, 계약의 내용에 따른 여행을 기다릴 수 없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다릴 수 없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정 청구, 그 다음에 감액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여행자는 자,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가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자,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죠. 자, 여행자의 여행 주최자에 대한 담보 책임상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자,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자, 행사하여야 하죠. 이 경우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자, 사례 볼게요. 사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왔죠? 그럼 당연히 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 실내이익 배상이죠. 실내이익 배상. 그렇습니다. 일단 쟁점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40점짜리인데, 자, 대놓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시면, 그럼 이론을 쫙 써도 되잖아요. 30점 만점에 20점은 좋겠죠.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범위 실내이익 배상한다. 쫙 써도, 글쎄요. 5점은 주지 않았을까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사항은, 자, 신뢰 손해가 원칙이다. 그죠? 근데 지금 사안을 볼게요. 자, 사안 읽어보겠습니다. 을은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럼 사례는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서 더 공부를 빼면 안 돼. 이게 출제위원분들이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되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단문으로 낼 수 있다. 단문. 그래서 이거 단문 준비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뭔가 느낌 왔습니다. 촉 왔어요. 단문 준비하세요.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은요,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방법에 관하여 5인가량의 설계사 선정하고 건물에 대한 설계 시안 작성을 의뢰한 후에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자,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갑 설계사는 이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서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 비용 300만 원 지출했어. 근데 을은 갑의 시안을 당선자로 선정하였으나 그 후 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갑과 설계기간, 설계대금, 그에 따른 재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자, 당선 사실 통지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에게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에 자, 설계 계약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용 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계약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갑은 을에게? 지금 사안에서 자, 지금 사안은 지금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기보다는 자,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것 같은데요. 부당하게 파기돼서
계약이 불성립된 거예요. 이거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계약 체결된 과실을 물을 수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문제 제기요. 예. 역시 출제위원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안 되는 시험이었어. 네. 엄밀히 따지면 이건 계약 체결된 과실 책임의 사례라기보다는 자, 본사는 그죠? 자, 일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근데 계약이 체결되어야 문제가 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일단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계약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요,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네. 그래서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또는 그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자,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손해를 끼친 때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이거든요. 네, 근데 사안에서 보세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가 되어서 지금 근데 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 설계기간, 설계대금 및 그에 따른 재반 사정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당선 사실 통지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통보했어. 그래서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에 설계 계약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500만 원 지출했다. 그래서 사안은 그거거든요. 계약 교섭에 부당하게 파기됐기 때문에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문제 제기 그겁니다. 자, 계약 자체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교섭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죠.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때 계약이 체결되어야 문제가 되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 논하라고 했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논하긴 해야겠어요. 인정 여부요. 자, 1번 의요. 그 다음 요건 검토하면 되겠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자,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단계 그래서 당사자의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때 부담하여야 할 자, 배상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요. 자, 첫째 뭐다?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이죠. 계약 내용의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겠죠. 자, 목적물의 인도 의무자가 계약의 내용이 자, 불능이라는 것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자, 상대방의 손해 발생 및 상대방은 무과실해야 되죠? 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입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었어야 합니다. 그때 효과요. 자, 규책 있는 자는 자,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규책 있는 자는 계약이 무효가 돼요. 자, 상대방이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되죠. 신뢰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상액은 뭘 초과할 수 없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자,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하죠. 자, 사안의 경우 자, 이때는 계약 교섭이 자, 부당하게 파기된 거죠. 파기돼요. 계약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이미 적용되지 않고요. 이때는요.
판례는요. 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 자, 민법 7호9조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손해배상을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목자 3이요. 자, 민법 759조. 자,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요. 인정 여부요. 자, 1번. 자,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이죠. 어느 일방의 그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자,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음에도 자,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는 자,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입혔다면 이는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뭡니까? 계약 자유의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계약 자유의 원칙 한계를 위반했죠. 넘는 위법 행위죠. 그때 불법 행위 구성합니다. 자, 사안에서 판례에 따라 자, 불법 행위 성립되죠. 자, 문제 1번 그러세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계약 체결 과실책임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겁나가 쓰면 결론이 틀린 거예요. 계약 체결 과실책임은 자,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나 계약 성립 단계에서 당사자 1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손해를 끼친 때 부담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그 계약 교섭의 그냥 부당 파기예요. 계약 교섭의 일방적 파기, 그죠? 이때는 계약의 불성립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 759조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와우,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네. 작년 문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이요. 그러면 계약의 부당 파기로 인한 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죠. 범위 문제. 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구성하는 경우 이때는요. 자,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 입었던 손해, 즉 신뢰이익 손해에 한정되죠. 다시 자, 일방이 자, 신의에 반하여 자,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죠.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로 자, 신뢰 손해에 한정되겠죠. 신뢰 이익 배상입니다. 신뢰 손해란 것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즉 어떤 상태? 계약 교섭 상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그죠?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 참, 와, 여러분 공부 정말 작년 기출문제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면 갑 설계사가 응모하기 위해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가 300만 원,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비용 등은 실내이익 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아직 그러한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그죠?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뭐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와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서 견적서 작성 300만 원은 사안을 해결해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죠. 그럼 여기 실내이익 배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 교육관 설계 비용, 그죠? 그래서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 설계가 체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 설계를 위해 준비한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은 마찬가지죠. 그 실내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500만 원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다만 뭐 갑이 인격이 침해됐어? 그럼 별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실내이익 배상이란 것은 그래서 예컨대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요.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그렇죠?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계약 체결에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이건 뭐예요? 예컨대 사안처럼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300만 원,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300만 원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청구할 수 없고요. 500만 원도 실내이익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내이익에 대해서만 배상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같은 경우는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 5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실내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당선 사실 통지와 설계 계획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 준비 계약 자체가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내이익이 아니죠. 네, 실내이익이 아닙니다. 이건 이행이죠, 이행이. 네, 그래서 500만 원은 실내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다만 갑의 인격이 침해될 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작년 기출문제까지 봤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대충 감 오죠, 이제. 와,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총론에 관련된 사례, 혹시 좋은 사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해제권 특수소멸 사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가 봤을 땐, 약관 규제, 이런 거 넘어가고요. 해지 나올 수 있겠죠? 해지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 동시에 항변권.
동시행항변권과 해제 나올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 인정 여부. 이것도 달랐던 사례고요. 이행지체 해제,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채권자의 반대급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 위험 부담이네요. 채권자 위험 부담에 대한 논의 나올 수 있겠죠. 단문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 자, 채무자의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습니다만 채권자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 자, 서설. 자, 서설이요. 일단 채무자의 급부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어.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예요. 그런데 채무자의 급부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니까. 따라서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그 말이 요건은요. 요건 볼게요. 요건. 첫째,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불능이죠. 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유란 채권자의 행위가 급부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요. 채권자 지체 중의 쌍방의 책임 없는 불능이에요. 자, 채권자 지체가 성립해야 되죠. 여기서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에 해당하려면 자, 채무자는 현실 제공이나 부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수령 지체에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그 현실 제공이나 부도 제공을 통해서. 그 다음이요. 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해야 되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여기서 쌍방의 책임 없는 불능. 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채무자 경과실로 인한 불능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효과요. 효과. 자, 채무자의 반대. 급부 청구권 존속하죠.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를 면하고요. 채권자에 대해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익 상환 의무요. 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 그러면 채권자에게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 의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약 성립. 사례 많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위험 부담. 537조 위험 부담 나올 수 있죠? 네,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위험 부담. 갑과 을의 법률 관계. 그래서 일단 1세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세트 여기까지 하고 지금 2019년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특히 사례형 문제가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그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서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불법행위론에 대한 좀 이해도 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썼을까 약간 신기해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총론 파트에서 계약의 성립 어떻게 보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계약 성립에서. 근데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와 그 부당 교섭에 의한 파기 그래서 동시 불법행위 책임으로 그거는 교과서를 아무리 그죠? 본다고 한들 절대 못 씁니다. 네, 절대 못 써요. 근데 여러분 기본서를 봤을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적용 범위에서 그죠? 지금 학설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정리할게요. 지금 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예요. 자, 아까 사례 2019년 사례 문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사례 문제에서 이거거든요. 여기서 자 적용 범위를 볼게요. 계약청에서 적용 범위 이론적으로 좀 정립합시다. 이거 자 현행 민법은요. 자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자 무효로 된 때에 한하여
계약 체결상의 자,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요. 자, 학설은요. 자, 준비 단계, 계약의 준비 단계. 준비 단계. 그다음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그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등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학설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됐던 그 원시적 전부 불능 경우 이외에는 계약 체결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 이외에는 계약 체결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따라서 계약 체결 이전 교섭 단계요.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부당하게 자 파기된 경우, 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여러분 기본서에 적혀 있죠? 적혀 있을 겁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 아까 우리 사안에서 봤잖아요. 민법 759조, 여기서는 750조. 자, 불법행위 책임을 적용해요. 지금 사안이니까 이거를 지금 사례화한 거예요. 이 사안이.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기본서를 보고 와, 이 판례가 나왔네. 예. 그러니까 판례를 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그죠? 지금 제가 좀 제 기본서를 봤는데 지금 이 사례가요. 판례 번호 말씀드릴게요. 2001다 그죠? 2001다 53059 판례예요. 여기 사실관계를 지금 바탕으로 문제화한 겁니다. 네, 판례. 이 사실관계예요. 네, 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제가 검색을 좀 할게요. 지금 잠깐 판례를 좀 검색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죠? 자, 이 판례입니다. 여기에서 계약 교섭에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실례 이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 계약 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 우선한지 여부. 자 3번 4번 요런 거죠. 요런 거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고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자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신의 성질의 원칙이 비었을 때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서 불법행위 구성한다. 자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자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손해로 한정된다. 근데 신뢰 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자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그죠?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죠? 그래서 요 사례가 네,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무리 할게요. 작년 사례를 보면 난이도만 치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의, 요건, 효과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신뢰익 배상 이렇게 쓰면
40점 만점에 몇 점 줬을까 과연 채점위원들이. 이거 계약 체결된 과실책임 아니었는데. 예. 지금 이 판례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판례가. 예. 계약 교섭의 그 부당한 중도 파기였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로 구성해서 750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손해 범위는 자,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인가 있는 손해라서 계약 유효하게 체결된다 믿었던 것에 의하 입었던 손해, 신뢰의 손해에 한정된다. 그죠? 그런데도 여기서 신뢰 손해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었을 비용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그죠?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된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생각한 비용, 그리고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을 과연 몇 명이나 썼을까? 수석하신 분들 썼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단문집 그냥 막 딸딸딸딸 외우신 분들은 결코 못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제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마음속으로도 저장하고요. 제가 공유 노트에다가도 쇼터디 공유 노트에다가도 저장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저장하시고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세트 2세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 3세트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그래도 믿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 지금 쇼터디에서 이러한 것들 지식이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다른 분들이 공유노트에 여러 가지 판례나 나올 법한 그 사안들을 자꾸 그 데이터를 저장해 주고 계십니다. 행정사. 그래서 행정사 2차만큼은 뭐 완벽하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사례와 이런 문제들은 일단 담겨져 있고, 그건 여러분들 기본서랑 다를 게 없죠. 기본서 보시면 훨씬 낫죠. 이거는 뭘 하는 거냐, 그런 문제를 실전에 맞게, 그죠? 풀이, 연습, 반복, 숙달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러한 소위 말하면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그냥 트레이닝 그냥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충실히 지금이라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